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분야 기술 수준이 10년 동안 정체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초 원천 연구를 강화하고 소재부품 분야 기술 자립 역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계산이 수십만 배 빠른 양자 컴퓨터가 미래형 컴퓨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빠른 만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국내외 연구진들은 보안 기술 강화 연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나사에서 우주 탐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화성에 당신의 이름을 보내세요라는 이벤트를 마련하며 탑승권을 발급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은 2020년 7월에 발사될 화성 탐사 로버에 실리게 되는데요. 과학본색에서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통화를 두려워하고 꺼리는 콜포비아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하면 불안 증상이 가속화되는가 하면 통화하는 것 외에 일상생활에도 자신감이 저하되고 대인기피증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콜포비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장비 기술 정체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라 기자. 네, 최소라입니다. 네, 과방위 첫날 국정감사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신임 최기영 장관의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입니다. 이에 따라 최 장관의 국정 운영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는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과 관련해 국내 현실부터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국내 소재 부품 분야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77%에서 78%로 10년 동안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중국과 기술 격차는 2년에서 0.7년으로 급격히 축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가연구개발관리지침과 관련한 질의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가연구개발관리지침 일원화 방안이 법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공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와 가짜뉴스 등을 추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인위적으로 조작되면 여론 왜곡이 벌어진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조국 장관과 관련해 증인 채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불출석을 정권 비호라고 언급한 것은 유감이라며 조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이자 내년 총선을 앞둔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권 흠집내기에 여당 의원들은 정권 엄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과방위 국감은 오늘 과기정통부에 이어 4일 방송통신위원회,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최선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접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풍수의 위기경보를 주위에서 경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태풍 미탁의 진로와 영향 등을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펌프장을 가동태세로 유지하고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작물 조기 수확과 수산물 양식시설 안전조치 등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미탁은 제주도와 강원 영동 등에 최고 50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나 저지대에 있는 주택의 침수가 우려되는데요.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을 김잔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선 먼저 싱크대나 화장실 등 배수 시설이 막히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지하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취약한 곳은 물막이판이나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미리 물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빗물바지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하수도 냄새를 막기 위해 빗물바지를 덮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폭우가 쏟아질 때 주택 주변에 물이 차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걷어둬야 합니다. 지붕이나 축대 등 주변의 시설물은 미리 보수해야만 예상 밖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안이나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연료도 채워두는 게 좋습니다. 응급약품이나 손전 등은 물론 식수와 휴대용 배터리 등 비상용품을 구비해 한 곳에 미리 모아둬야 합니다. 미리 대피할 곳을 파악해놓고 비상시 대피소 안내나 피해 신고는 119나 지자체 민원상담실, 지역번호에 120번 등으로 하면 됩니다. 실시간 재난 상황과 행동 요령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천이나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엔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네, 이렇게 침수를 예방하는 것만큼이나 침수가 시작됐을 때의 대비 요령도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가스와 전기부터 차단하고 서둘러 대피해야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태풍 대비 요령 신지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침수 위험이 느껴지면 미리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때 반드시 마른 천이나 고무장갑을 이용해야 합니다.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예 누전 차단기를 내려 감전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누전 차단기는 주로 현관문 옆 이른바 두꺼비집이라고 불리는 분전함에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를 내린 뒤에는 혹시나 모를 가스 누출에 대비해 양초 대신 손전등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해야 합니다. 침수를 피할 수 없을 땐 무리하게 가재도구를 챙기지 말고 밖으로 피신하는 게 우선입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집 주변에 전신주나 가로등이 쓰러져 감전사고가 나면 곧바로 119와 한전, 한국전기공사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전이나 가스 누출 등에 따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먼저 전문가들의 안전 점검을 받은 뒤에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집안을 충분히 환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번 태풍은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되도록 차를 두고 나오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다면 속도는 줄이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차량이 침수되면 다시 시동을 켜서는 안 됩니다. 태풍 속 자동차 관리법 박수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동차 한 대가 굴다리 밑에서 흙탕물에 갇혀 옴짝달싹 못합니다. 지난 7월 태풍 다나스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가 침수돼 멈춰선 겁니다. 이처럼 큰 비가 내릴 때는 아예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주차할 때도 강변이나 하천 주변 등 침수 지역이나 지대가 낮은 곳은 피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빗길 운전을 한다면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가량 높여야 브레이크를 밟을 때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되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범퍼 높이의 어떤 침수 구간을 운행할 때는 저속으로 정차하지 않고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에 정차 또는 기어를 변속할 경우에는 엔진 흡입구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의 고장에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침수 지역을 지나다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시동을 걸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정비업체에 연락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시 시동을 걸면 엔진으로 빗물이 급격히 빨려 들어가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태풍으로 차가 침수된 경우 자기 차량 손해, 즉 자차 보험에 가입했을 때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 피해가 생기면 과실로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북상하고 있는 제18호 태풍 미탁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원자력 발전소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연구용 원자로 등 원자력 이용시설의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영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고리와 한빛, 한울, 월성 등 4개 지역 사무소가 참여해 사전 점검 계획을 보고하고 태풍 대비 태세 등을 확인했습니다.
엄재식 위원장은 태풍이 한반도 남부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장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달라며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중국 동부 해안의 상하이 인근을 스치고 지나면서 도로가 물에 잠기고 주택에 침수가 잇따라 77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태풍 미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중국 상하이 남쪽의 저장성 일부 지역에서 해안가 저지대 주택들이 물에 잠겨 77만 명이 안전한 곳으로 피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또 태풍이 몰고 온 강풍으로 저장성 닝보시에서는 가로수가 부러지고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일부 도로는 통제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18호 태풍 미탁이 상하이 남쪽 해안에 위치한 저장성의 저우산시에 상륙했다가 더 이상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중국해 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또 태풍 미탁이 중국 저우산시에 일시 상륙했을 때 중심 풍속이 초속 30m였으며 상하이와 저장성, 장쑤성 등 중국 동부 해안 지역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농장 현장 점검에서 발병이 의심된 돼지의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생이 확인된 곳은 흑돼지 18마리를 키우는 작은 농가로 사료가 아닌 남은 음식을 먹이고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한 울타리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발병이 확인된 파주시 파평면을 포함해 모두 11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온 나라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한 비와 바람 때문에 소독 작업이 소용없어지고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도에 류재복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가장 바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토양 소독제로 쓰이는 생석회 공장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쉼없이 가동했던 이 공장은 태풍의 북상 소식에 힘든 임무가 더해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를 대비한 물량 확보입니다. 24시간 지금 풀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고 하루에 생산되는 건 한 1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돼지 농가에 몇 차례씩 소독이 이루어졌습니다. 생석회는 5cm가량 두껍게 깔았습니다. 하지만 비와 바람에는 모두 녹거나 날아가 버려 무용지물이 됩니다. 많은 비를 몰고 오면 방역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소독약이나 생석회는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돼지 살처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생 농가 주변과 강화군 돼지 9만 7천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비가 오면 사체나 분유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걱정인데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이를 막습니다. 매몰지의 배수로나 물타리 등은 방역단이 현장에 나가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농가 주변 시설물을 꼼꼼히 살피는 것과 함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등의 참여를 자제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래형 컴퓨터로 양자 컴퓨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계산이 수십만 배 빨라 이에 걸맞은 보안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숙제를 풀기 위해 국내의 연구진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반도체 대신 전자의 물리적 특성을 기억 소자로 활용하는 양자 컴퓨터. 엄청난 성능으로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형 양자 컴퓨터 개발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에 대비한 보안 기술 개발에 서둘러야 할 이유입니다. 모든 암호체계들이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도 하기 힘들고 개인정보 보호도 완전히 노출이 되죠. 그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양자 암호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해외 연구기관과 양자 컴퓨팅 보안 기술 강화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여는 등 양자 컴퓨터 보안 기술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보안 강화를 위한 국내의 협력 체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보안이 뛰어난 암호를 발굴하고 해킹에 대비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연구진들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 이전에 내성 암호를 개발하고 암호 위험성 연구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 will provide many opportunities across many areas to make things better. Again, in healthcare, in financial services, quantum computing can provide some great opportunities for new technology. 미래의 컴퓨팅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보안 환경을 만들고 미리 암호의 보안 강도를 측정하는 기술 개발에 전 세계 연구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상대로 한 드론 공격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런 드론 공격이 원전 같은 우리 주요 시설을 향한다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이런 고민이 실증 시험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경보음과 함께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납니다. 고리 원전으로 접근하는 드론입니다. 작고 멀리 있다 보니 하늘에는 곧바로 보이지 않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나타납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드론을 향해 전파 교란기를 발사합니다. 조종기를 오가는 전파가 방해받자 드론이 그 자리에 멈춥니다. 원전에 다가오는 드론을 방어하는 실증 시험 과정입니다. 드론 탐지 레이더 그리고 드론과 조종자 간의 전파 통신을 탐지하는 RF 스캐닝 장비로 탐지를 시행했고요. 그리고 드론과 조종자 간의 전파를 차단하는 전파 차단 장비를 이번 시험은 드론 탐지와 무력화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축적하고 이런 체계를 규격화하는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드론 방어 체계가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보니 이번 실증 시험에 사용한 장비도 완성품이 아니라 시제품입니다. 여기에 전파 교란 등 방어에 필요한 기술은 현행법으로 금지돼 일시적으로 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도 필요합니다. 민간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2차적인 피해를 입히면 사실 그거를 법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도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드론 공격. 우리 원전 주변에서도 불법 드론 비행이 잇따라 목격돼 관계기관의 비상이 걸리면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태양광으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의 효율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는 태양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물분해 광전극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의 촉매로 쓰이던 비싼 백금 대신 여러 금속으로 만든 얇은 층 구조의 물질 디칼코게나이드를 계단식으로 쌓아 촉매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촉매는 기존 촉매보다 전자 흐름이 개선돼 효율이 3배에서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다중층 디칼코게나이드 방막형 촉매가 친환경 수소 생산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40살 미만에서 자주 발생하는 조기 위암의 위험도를 혈액 검사만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2006년에서 2017년 위암 진단을 받은 1,400여 명을 포함한 3,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혈액의 펩시도겐2 수치를 통해 조기 위암인 미만형 위암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만형 위암은 깨알같이 작은 암세포가 위벽을 파고들면서 넓게 퍼져 자라는 위암으로 40살 미만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연구팀은 혈액 속 펩시노겐2 단백질 수치가 1리터당 20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미만형 위암에 걸릴 위험이 3.1배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적이 있으면 미만형 위암에 걸릴 위험이 5.2배 높아지는데 이 균의 염증 작용 때문에 펩시노겐2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재미난 실험을 통해 일상 속 과학을 탐구해보는 오늘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홀로그램 기술이 이제는 우리 생활과 더욱 가까워졌는데요. 홀로그램 기술이란 어떤 기술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커다란 테이블 위에 투영된 이미지들을 보면서 작전 회의를 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허공에 상대방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입체적으로 투영되는 건데 공상과학 영화에서 종종 나오는 이 기술이 바로 홀로그램입니다. 밑에서 나오는 화면이 위에 있는 45도 각도로 있는 투명판에 비치면 저 앞쪽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홀로그램이란 완전함 혹은 전체라는 뜻의 홀로와 그램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원래는 두 개의 레이저광이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입체 정보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홀로그램을 집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플라스틱을 피라미드 형태로 접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의 각 면 아래에 휴대폰으로 이미지를 재생하면 홀로그램이 나타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플라스틱은 약간 반투명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에서 올라온 빛이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플라스틱에 반사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눈은 앞에서 보는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홀로그램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홀로그램 기술은 3D 입체 영상 기술로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하는 사례가 요즘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요계 전설로 남은 가수 고 김광석 씨도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팬들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홀로그램은 이렇게 문화, 예술, 그리고 집회 미변조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할 홀로그램 기술 기대해 볼 만하죠? 콜포비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 통화보다 메신저를 더 선호하고 심한 경우 벨소리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심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콜포비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통화를 두려워하는 콜포비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콜포비아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콜 자체가 전화고 네. 포비아는 공포증이잖아요. 네. 전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들 네. 말하는 건데요. 사실 단순하게 전화를 기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자체가 걸려왔을 때 또는 전화를 뭔가 예상했을 때 이럴 때 심하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불안 증상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콜포비아와 관련돼서 취업 포털 커리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상당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네. 직장인 응답자 336명 중에서 91.1%가 전화 공포증에 나도 공감한다. 실제 전화 공포증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공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10명 중에 9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예. 사실 이게 소수만 그런 경험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저도 콜포비아까지는 아니어도 메신저를 좀 더 선호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전화 통화를 좀 꺼리고 불편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다양하게 있겠지만 저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은 응답은 혹시라도 말 실수를 할까봐. 예, 이게 이제 53.9%로 네.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 자체를 좀 잘 못해서 이렇게 말한 분이 26.8%. 문자나 카카오톡 또는 메일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쓸 때 훨씬 의사소통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15.4%.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전화하다가 대화에 공백이 생겼을 때 되게 어색하잖아요. 예. 이걸 잘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3.3%. 그렇게 예.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럼 이런 콜포비아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전화 자체를 오고 받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네. 전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만약에 이제 어떤 경우는 전화벨이 울렸을 때도 통화 버튼을 누르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걸려왔을 때 이거 자체를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많이 그 음식 시켜 먹을 때 또는 택배 같은 거 배송을 시킬 때 이럴 때도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전화가 걸려왔을 때도 공포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냥 대신 좀 신청해줘 이런 말을 주로 자주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이제 통화 중에 주로 말을 더듬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화가 어렵게 딱 됐을 때 막상 해야 될 말을 잘 구사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더듬고 흔히 되게 곤혹스러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다 말 못했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할 말을 미리 다 적어놓습니다. 네. 적어놓고 그에 따라 읽는데
문제는 만약에 막상 그걸 준비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불안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리 예행 연습을 한다고 자꾸 이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지만 막상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 그러면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정도면 공포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화 통화에 이처럼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아마도 이제 전화보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화가 되니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사실 2009년에 이제 시작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되지 굳이 내가 전화를 해서 말을 하는 그런 거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음성이라든지 영상 통화를 하는 비율은 70.7%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 채팅이라든지 메신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79.4%. 그러니까 훨씬 더 메신저나 이런 걸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직접 대면해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콜포비아가 생긴다고 보는 건데요. 미국의 온라인 상담 치료센터 조이어블러의 CEO가 있는데요. 질 아이셴슈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콜포비아는 상호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합니다. 메시지는 생각하면서 답장을 보낼 수 있는데 전화는 생각할 틈이 없이 곧바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제 개인주의적이 되고 그다음에 주로 외동아들, 뭐 외동딸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대면하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사실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오히려 부담스럽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되게 거부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실제로 어떤 뭔가 전화를 실제 하다가 상대방하고 되게 불편한 일이 생겼거나 또는 뭐 구질함을 들었거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상당히 이제 콜포비아가 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습관적으로 욕설 같은 거 많이 듣는 그 콜센터 직원 같은 분들도 사실 때에 따라서는 전화 받는 게 되게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비대면 거래나 뭐 언택트 마케팅이 보편화되면서 이게 심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렇게 콜포비아가 지속하고 뭐 직접적인 소통에서 멀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아무리 지속된 불안 증상 자체가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불안한 대상이 나중에는 전화뿐만 아니라 이게 광범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과제를 할 때도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자신감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람도 좀 더 위축되니까 대인 기피증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전화에 대한 불안감 또 아까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일종 후회감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제 잘 살아가려면 사회적인 기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회적 기술이라는 게 타고난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 만나면서 대면 문화를 통해서 이제 개발되는 건데 이게 자꾸 줄어드니까 실제로 사회적 기술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전화 받을 때도 사실 더 자신감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콜센터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콜포비아를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만약에 제때 치료를 못하면 일부에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콜포비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뭐 직접 대면 문화를 더 늘리는 게 필요하겠지만 아마 이제 일단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디지털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과도기의 문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너무 심하면 전문가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전화 자체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려면 전화를 자꾸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하고 전화를 좀 하고 점차 좀 이제 어색함을 없어지면 조금 다음 사람 이렇게 일종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상대가 먼저 전화를 하는 거가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가끔 디톡스 일종의 그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뭐 전화, 컴퓨터 이런 거 안 하고 좀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가까운 사람부터 전화를 해보거나 이런 거를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배달 주문이 어렵다 그래서 뭐 어플로 주문하는 게 편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시스템이 많아진다고 해서 좀 그게 마냥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다시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링링과 타파에 이어 미타까지 올가을 들어 태풍 소식이 빈번합니다.
가을 태풍은 여름에 발생하는 태풍보다 더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바로 해수 온도에 있습니다. 여름철 뜨거워졌던 해수면이 식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이때 발생하는 수증기를 연료로 삼아 태풍의 위력이 더욱 세지는 겁니다. 과학계에선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태풍의 피해를 키운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태풍 미탁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더불어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가져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